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초등에서 영어 교육을 시키시는 거 대비해서 너무 1등급이 적은 겁니다. 교육특구만 해도요. 어학원 다니는 친구들만 해도요. 네. 토플을 한다 그러고 수능 1등급을 초등 때 달성했다고 하는데 네. 그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마지막 결승선에는 100명 중에 7명만 1등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운 게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학원 가네 여기는 정해져 있네요. 결승선은. 그렇죠. 무서워요. 이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영어를 갈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시험은 더 어려워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어려워진 수준이냐면은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고등학교에서 17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셨고요. EBS 수능 영어 대표 강사십니다. 정승익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전국적으로 강연을 다니시느라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합니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네. 사교육을 줄이고 싶으세요? 늘리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누구나 당연히 줄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실 텐데 두 가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면 사교육 없이 혹은 사교육을 줄이고 어떻게 인서울 할 수 있나요? 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줄이고 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 것 같아요. 네, 정말 다들 똑같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사교육 줄이면 좋죠. 네. 가정 경제도 좋고요. 여러모로 좋습니다. 근데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답을 드리자면은 사교육을 했을 때 지금 목표하는 대학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있으실 거잖아요. 저는 네.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특히나 초등이나 미취학 아동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대학을 원하실까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는 아니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원하실 겁니다. 네. 근데 뭐 대학 서열 없어져야 되지만 우리가 소위 기억하고 있는 게 서열이 있거든요.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되는 대학교의 입학 정원이 네.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전체 수험생을 100명 잡았을 때 한 7, 8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이름만 들으면은 대한민국의 누구나 어느 부모라도 알만한 그 대학교의 입학 정원을 다 합쳐봤자 100명 중에 7,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초등에서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 딸이 그래 서울에서 대학 다녔으면 이라고 바라면서 학원 보내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내가 목표하는 바가 100명 중에 7명이에요. 그게 쉽지 않은 목표라는 겁니다. 100명 중에 우리 아이는 93명에 속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쵸. 그래서 예. 제가 일단 드려야 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교육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러면은 100명 중에 7명 안에 들 만큼의 사교육을 하셔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에 그런 가정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여건이죠.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오히려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라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초등에서부터 좀 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뭐 교육은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가장 우리 부모님들이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이미지는 우리 아이가 혼자서 공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아이가 되어서 자기가 그 대학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얘기죠? 네, 네. 답답한 얘기입니다. 네, 갑자기 엄청나게 좀 큰 주제가 나왔는데 네.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학원을 무작정 다니는 아이보다 스스로 했을 때 그 100명 중에 7명 안에 들어갈 확률이 더 커집니다인가요? 아니면 무분별한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아이의 주도성이 아주 중요합니다인가요?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목표를 일단은 대학 입시까지로 봤을 때 그 안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사교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네. 더 본질은 이 아이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는 아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사실은 사교육을 하고도 인서울을 하고요. 네. 사교육을 안 받고도 인서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냐 없냐인데 네. 대한민국의 지금 보편적인 가정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네. 학원을 제일 처음에 언제 보내십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엄마가 가르치다가 이 아이가 더 이상은 엄마의 가르침을 받기 힘들어하고 네. 너무 이제 집에서 힘드니까 네. 그 순간에 차라리 학원을 보내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 지점이 가장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고등학교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결승선이라고 할게요. 그 입시라는 결승선에서 누가 잘하나를 17년간 봐왔잖아요. 네. 누가 잘하는가? 결국에는 스스로 하는 아이들이 잘하고요. 그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학원 언제부터 다녔냐? 너 너무 잘하는데 너 언제부터 다녔니? 초등에서 안 다닌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중학교 때 다녔대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 그 학원을 자기가 원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중학생쯤 되니까 이게 고등학교 앞두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수학학원 다니겠다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수학학원 가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선행이라고 하죠. 네. 그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 입시 시스템상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에서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그래, 선행이 중요하니까 너 초등부터 해. 중학부터 해.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 이런 거라면은 사실 이상적인 경우 상위권 학생들은 자기가 원해서 엄마 나 학원 갈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집에서 이제 막 찌지고 볶다가 너 야 이럴 거만 하지 마라 이러고 막 진짜 엄마가 답답하다 이러다가 이럴 때 아니다. 차라리 학원을 보내자. 라고 해서 학원을 가가지고는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 선생님, 모든 사교육을 줄이자가 아니라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가는 그런 사교육은 줄입시다 이고,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주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네요. 그러네요. 네. 네, 정확하십니다. 네. 네, 정확하십니다. 사실 초등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초등학생들도 밤 10시, 11시에도 옵니다. 근데 아이가 원해서 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부터 막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결과를 떠나서 어쨌든 자기가 원해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뭐 초등 의대반이든 어디든 가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아이가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집에서 공부도 안 하는 아이를 부모 마음에 걱정이 되니까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해서 학원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주도성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원하는 결과가 아마 안 나오실 겁니다. 네. 아이가 그 실패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에 실패 카드 이야기도 하셨던데 실패라는 것도 사실은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초등, 중등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금 염려하시고 불안해하시는 게 공부에 있어서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초등에서도 잘하면 좋겠고 중학교 가면 성적표가 나옵니다. A로 쫙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한두 과목이라도 막 B나 C가 있기를 정말 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수학이 B예요. 그럼 바로 학원을 알아보시죠. 이렇게 네. 가는데 이게 초등, 중등까지는 아이가 아마 성실하다면은 공부 때문에 그렇게 고생할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만 돼도 절대로 원하는 결과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1등급이라고 하면은 전체의 4%밖에 안 돼요. 그럼 100명 중에 4명만 1등급이고 96명은 1등급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 과목에서 내가 올 1등급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떤 과목은 못했다가 또 노력해서 올리고 막 이런 과정도 필요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인생에 어떻게 실패 없이 갑니까? 네. 당연히 크고 작은 실패를 하게 되는데 초등, 중등에서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요즘 정보가 너너무 많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실패 없이 될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초1부터 수능 치는 그때까지 쭉 이게 다 올 A로 갈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은연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생각을 것 같아요. 은연중에 네. 하시는 거죠. 왜냐 그 정보들이 정말 이럴 것만 다 조합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좋은 교재, 좋은 강의, 좋은 학원, 좋은 과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그걸 잘 수행하기만 하면 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거든요. 오히려 정반대로 가야죠. 정반대로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특목고에 있을 때 네. 특목고라고 하면은 선발된 아이들이에요. 중학에서 선발될 때 그쵸. 네. 그 기준은 거의 그냥 다 올 A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 아이들만 모인 겁니다. 네. 그럼 이 아이들은 사실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초, 중등 때 공부로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첫 시험을 보면 당연하지만 1등급은 100명 중에 4명만 받아요. 어떤 누군가는 그 9등급제 네. 안에서 5등급, 6등급, 7등급, 네. 8등급, 9등급도 누군가는 받게 되거든요. 닭살 돋았어요. 너무 네. 좌절감이 클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아이들이 어른들은 상상도 못한 좌절감을 느껴요. 아니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뭐 그거 성적 그거 그냥 잠깐이고 입시만 해도 뭐 우리 주변에 보면은 대학 잘 간 순서대로 만족스럽게 사는 건 또 아니잖아요. 어른들은 살아오니까 그걸 알아요. 그래서 40, 50대 어른들은 괜찮다고 말하는데 이 위로가 안 통해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게 세상인 거예요. 네. 이 세상이고 그게 처음 경험하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한 16년, 17년 동안에 한 번도 실패 안 하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첫 시험에서 내가 정승이 6등급 받은 거예요. 나 영어 진짜 잘하는 줄 알았는데 7등급 받은 거예요. 그거 극복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성적은요, 특목고 같은 데는 제가 딱 얘기하거든요. 너네 성적 다 바뀔 거다. 모조리 다 바뀔 거다. 1학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 변수가 뭐냐면은 네. 실패했을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 누군가는 다시 일어나요. 네. 한번 울고 나서 아, 나 한번 해봐야지. 아, 나 진짜 안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하고 누군가는 거기서 완전 무너져요. 차이가 뭐예요?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 어떤 아이들은 좀 온실의 화초처럼 컸을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좀 어떻게 보면 잡초처럼 컸을 건데 잡초가 생존력이 세죠.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실패도 경험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 내가 경험해본 것하고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뭐 어른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출산하기 전에 아빠 엄마가 되기 전에 애 낳으면 이 정도겠지. 네. 뭐 이 정도 힘들겠지. 그거는 망상에 불과하죠. 네. 근데 막상 경험해보면 그걸 거쳐야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애들도 똑같거든요. 실패하면 이렇겠지. 그래 실패하면은 뭐 회복 탄력성 바탕으로 이렇게 회복하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네. 실패를 이겨내 봐야 이 아이들이 다음에도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네. 게다가 하면 되는구나 네. 라는 걸 아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특목고에서 상위권 아이들을 봤을 때 좀 책에서 재밌었던 부분이 아이들이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하니까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힘든 일인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많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나요? 이게 교육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참 신나게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또 조심스러운 게 단 하나의 답은 없어요. 네. 제가 이제 드리는 이야기는 주관적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뭐 모범 답안에 가까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이 책의 3부에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썼어요. 17년 동안의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는데 저는 공부 방법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공부 방법은 제일 마지막에 부록처럼 조금만 넣었어요. 네. 왜냐하면 가장 근원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을 겁니다. 나의 가정 환경, 나의 부모님, 나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왜 공부를 그렇게 전교생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는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찾은 아이들 그러면서 또 어려서부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또 공부를 많이 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결국에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최상위권 아이들에게 맨날 물어보거든요. 네.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 네네네. 왜냐하면 힘들어 보여요. 힘들죠. 너무 많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네. 정말 놀라운 게요. 아침에 이제 뭐 기숙사형 그런 자사고나 특목고들은 밤 11시 반쯤에 기숙사로 가고요. 네. 아침에 6시쯤에 일어나가지고 한 6시 반, 7시 되면 학교로 와요. 네. 근데 이제 아침 자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200명이면 몇 명 깨 있을 것 같으세요? 200명이니까 아침에. 그래도 100명은 깨 있지 않을까요? 그쵸. 뭐 전국 명문의 학교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에 뭐 한 5시간, 6시간 자면서 애들이 공부하는 건데 그마저도 뭐 더 적게 자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 가보면은 한 10명이나 깨 있어요. 근데 전교 1등은 제가 자는 걸 못 봤어요. 물론 뭐 아이 따라 다르겠지만 뭐 그런 기숙사형 학교들은 편한 옷 입고 이렇게 생활하게 하거든요. 네. 그 전교 1등은 복장에도 흐트러진 게 없어요. 아침 7시에 얘는 뭔데 교복을 다 차려입고 딱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안쓰러우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담임할 때는 안 힘들어? 괜찮아? 괜찮아? 물어보면은 정말 놀랍게도 네. 안 힘들다라는 겁니다. 할만하대요. 할만하다. 할만하다. 좀 뭐 이렇게 졸리기도 하고 하긴 한데
할만하대요.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끼리의 경쟁이 결국에는 뭐 사실 이 시스템이 저도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된다면 그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저는 이렇게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 중에서 누군가는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뭐 운이 좀 따라준다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제일 힘이 센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약간 답정너처럼 자기 주도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것을 부모님들도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기회도 많이 주시고 어쨌든 자기 주도성이라는 것도 학원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벼랑간에 되게 의존적인 아이를 넌 오늘부터 자기 주도적인 아이다. 조만간 학원 생기는 거 아닐까요? 자기 주도성 학원. 그래서 등록해가지고 거기 가면 배워온다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겠죠. 공부 계획 짜는 법 알려주고.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이 학원들이 좀 있긴 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보편적인 가정에서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믿어주시고 더 많이 기회 주시고 그 기회를 사실 부모님들이 불안한 마음에 박탈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거 기다리는 거 힘든 거 저도 알아요. 저희 아들도 이제 사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는 맨날 틀려요. 맞추는 것보다 틀리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국어든 수학이든. 그 기다리는 게 힘들죠. 보는 것도 고통스럽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더 믿어주고 더 기다려주고 이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게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좀 스스로 하는 힘이 길러졌을 때 그때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야기도 선생님 들려주세요. 학부모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분 대답이 되게 인상적이셨다고. 그렇죠. 아마 학기 초에 다들 상담하실 겁니다. 담임쌤이랑 직접 뵙고 아니면 전화로 상담하시게 될 텐데 공부 잘하는 아이의 어머님, 아버님과 통화할 때는 저도 신나요. 뭔가 제가 잘한 건 아니지만 뭐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통화도 짧고요. 뭐 아이 잘 지내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끝. 할 말이 없는데 성적이 너무 낮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막 되게 죄스럽고 뭔가 부담스럽고 전화 드릴 때도 되게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이었어요. 전화 드렸었는데 저희 반에서 성적이 제일 낮은 학생의 어머님이셨는데 걱정하면서 전화를 딱 드렸죠. 드렸는데 어머님께서 딱 대뜸 우리 아이 정말 잘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꼭 믿어주시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실 이야기였고 어떻게 좀 변명을 할까? 예를 들면은 요 성적은 요렇게 하면 좀 오를 것 같고 이 아이가 그래도 뭐는 좀 잘하고 요런 얘기 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전화 걸자마자 이제 그 어머님께서 저를 오히려 시작하자마자 이제 설득을 하시는 거죠. 우리 누구누구 정말 잘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라고. 정말 잘할 수 있다고. 근데 그때 이제 완전히 공부에게는 다 빠졌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거를 부모가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거대한 착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들 중학 고등에서 공부 잘할까요? 무슨 과목 잘할까요? 뭘 못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고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자꾸 기대해버리면은 나중에 실망할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했을 때 부모로서 어떤 눈빛으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스스로 약간 플랜 C 같은 걸 짜고 있거든요. 우리 다 비슷합니다. 뭐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교에 우리 아이가 입학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은 100명 중에 7명 안에 들기를 바라는 거고요. 요즘 의대 열풍이죠. 의치 한약수라고 하죠. 그 입학 정원 다 합쳐봤자 전체의 1%밖에 안 돼요. 게다가 그 중에 7, 80%는 다 N수생들. 그러면 사실 우리 아이가 현역으로서 거기 간다? 100명 중에 한 0.23명에 들겠다라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 아이는 그 목표를 달성을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게 아이가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은 오히려 부모님으로서는 조건 없이 아이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은 아이의 공부나 어떤 인생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믿어줘야 되는 거네요. 사실
제가 가장 몇 년 전부터 고민하던 거는 네. 수능 영어의 1등급이 너무 적다는 거. 네. 그러니까 수능 영어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절대평가거든요. 90점만 넘으면은 누구나 1등급을 인원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1등급이 몇 %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평균 내면은 한 7% 정도거든요. 아까랑 비슷하네요. 네. 100명 중에 7명이네요. 네, 100명 중에 7명. 아주 정확한 네. 지적이세요. 그게 약간 맞춰지고 있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네. 실제로 수능에서 코로나 첫 해 때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시험을 네. 좀 쉽게 내준다라고 하고 쉽게 냈어요. 네. 잘했잖아요. 네. 그때 1등급이 12%가 나왔습니다. 네. 언론의 비판을 받았어요. 변별력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냐. 네. 근데 그 변별력이 없다는 기준이 뭡니까? 인서울에 있는 아이들까지는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 12%가 되면 이게 확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똑같은 점수를 줘버리면 어떻게 변별하냐 이렇게 되면서 그때 비판받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그래서 지금 맞춰지고 있는 게 7, 8%에 맞춰지고 네. 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초등에서 영어 교육을 시키시는 거 대비해서 너무 1등급이 적은 겁니다. 교육특구만 해도요. 어학원 다니는 친구들만 해도요. 네. 토플을 한다 그러고 수능 1등급을 초등 때 달성했다고 하는데 네. 그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마지막 결승선에는 100명 중에 7명만 1등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운 게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학원 가네 여기는 정해져 있네요. 결승선은. 그렇죠. 무서워요. 그 무섭죠. 네. 무섭고 이건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온다면 영어 얘기 많이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영어를 갈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시험은 더 어려워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어려워진 수준이냐면은 초등의 그 많은 영어 교육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주 옛날에는 이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초등에서 공부하시는데 거의 챕터부까지 오신 친구들도 이게 수능 영어 1등급을 못 받으니까 이건 데이터로 있는 거니까요. 근데 초등에서 최고 많이 갔을 때 우리가 그림책, 리더스북 걸쳐서 챕터북까지를 얘기를 하죠. 네. 그럼 챕터북을 읽었다고 칠게요. 네. 근데 그 챕터북까지 읽은 친구 거기서 영어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수능 영어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피엔스라던가 정의란 무엇인가, 네. 네, 공정하다는 착각, 네. 뭐 코스모스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실제로는 재작년이었죠.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대구조. 따지고 보면은 한 대학교 1학년 때 한번 접해 볼 만한 각 전공 분야의 입문서나 교양서 수준의 그런 책 수준이거든요. 사실 제2 외국어로는 쉽지 않죠. 대학교 1, 2학년 때도 그런 책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거죠. 요 지점을 좀 느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초등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그게 뭐냐면은 네. 지금 이 아이들이 챕터북 마지막 단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것이 정의랑 무엇인가랑은 차이가 있거든요. 네.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네. 이거를 대비를 안 해버리면은 이 아이는 이 수준에서 중학에서도 실용 영어라고 하죠. 말하기 쓰기를 막 강조하고 좋아요. 좋은데 네. 막상 그게 유학 가거나 그렇게 아예 입시를 안 치를 거면 몰라도 입시를 치르게 되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던 아이가 그 특히나 리딩 수준에서 고등학교 가서 수능에서 마주하게 되는 거는 갑자기 막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오고 막 정의를 논하고 윤리를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플라톤 칸트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 버리니까는 이 갭 때문에 거기서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초등까지 잘 하셨고요. 초등의 본질 아까 말씀드렸죠. 네. 공부를 싫어하면 안 된다. 네. 영어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안 싫어하게 재밌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쯤 되면은 독해를 폭발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수능 영어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시면 초등학교 때 했던 게 아까우니까 중학에서도 말하기 쓰기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네. 해도 돼요. 네. 근데 리딩 수준까지를 높이면서 가야 네. 되는데 보편적인 가정에서는 이게 좀 선택을 해야 되죠. 왜냐면 또 중학에서 또 수학도 하고 해야 되니까 좀 그렇다면은 중학에서는 리딩 쪽으로 대폭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아마 수능 대비까지가 되실 거예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러면 리딩 수준이 지금 이 갭이 이렇게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챕터북으로 책 수준을 올려서 거기까지 가야 되나요? 아니면 독해 문제집도 다양하게 주제가 나오잖아요. 독해 문제집으로 여기까지 끌어가야 되나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아이의 눈빛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원서 읽을 때 본인이 진짜 원해서 재밌게 읽어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원서로 non-fiction 분야들 막 읽어 나가면서 한다. 오케이. 하는 거고. 딱 봐도 이 아이는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지 이거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점점 실력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질 거거든요. 네. 그때 저는 오히려 뭐 문법이나 구문이라고 하는 입시 영어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면서 또 기출 문제집이라고 하죠. 그것만 많이 풀어도 리딩은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원서 수준이 그 원서를 독파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문제라고 하면 그 문제는 딱 10문장 내외거든요. 그 정도를 읽고서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차라리 기출 문제집 같은 것들 풀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영어 자신감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원래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질문에 답을 어느 정도는 해주셨는데 요즘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수능 영어 끝낸다라는 목표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렇게 쫙 설계를 해서 뭐 토플 몇 점 정도 나오니까 이제 수능은 끝이야. 이제 수학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거에 대한 답은 그러면 X인가요? 저는 뭐 그렇게 굳게 믿고 계신 가정을 뒤흔들 생각은 전혀 없고요. 어쨌든 평범한 가정에서 그런 걸 보면서 불안감을 느끼시거나 조급해 하시거나 그게 맞다라고 믿지는 않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입시에서의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수능 영어는 90점을 넘는 사람이 100명 중에 7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7명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수치인 게요. 그 중에는 N수생들도 있거든요. 네. N수생들 빼고. 그리고 영어 아나운서님처럼 잘하는 사람 빼고. 저는 빼주세요. 아니 리스트에서 빼주세요. 네. 빼고. 전국구 자사고들, 특목고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친구들. 미터니들. 근데 거기는 보통 1등급 무조건 한 70% 정도는 받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전국의 한 5% 수준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의 또 포션이 있을 것이고요. 다 빼고 나면은 자,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 전교생 중에 영어 1등급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200명이다. 200명 중에 영어 1등급?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14명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시. 그거 다 빼면 한두 명. 근데 또 이 얘기 들으시면은 선생님 그러면 이 얘기 들으시면은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 얘기 들으시면은 네. 아니에요. 우리 지역은 네. 뭐 1등급 한 엄청 많아요. 네. 그렇다면은 딴 지역은 더 없는 거죠. 그렇게 막 거기서 가져가 버리면은 다른 지역은요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교생 중에 1등급이 진짜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면서도 좀 속 시원한 얘기인 게 지금 옆에서 뭐 초등 때 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는 1등급 나온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또 결론은 무엇인가? 그럼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부모 생각에 너는 이제 수능 영어 1등급이 됐다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 아이가 중학 고등 과정이면 6년 아닙니까? 이 6년 동안에 자기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스스로도 보완을 해야 되고 수능 영어라는 목표가 높고 또는 난이도가 더 높아진다면 자기가 그거를 올라갈 수 있는 아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수능 영어 1등급은 어떻게 해야 받는 거예요? 일단 초등에서 하시는 것들 저는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초등에서는 재밌게 뭐든지 공부하시고요. 워낙 요즘 커리큘럼 잘 돼 있으니까 이제 중학 정도 되면은 수능 영어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영어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생각되신다면은 단어 문법 구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거부감이 있어요. 영어라고 하면은 언어적으로서 도구로서 쓰고 싶지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유학을 생각하시거나 아예 다른 경로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또 마음속에는 현실적으로 서울에 있는 댁을 가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그 욕망은 인정하시고 그럼 수능 영어 대비를 중학에서는 하시되 이 단어 문법 구문하시고 독해를 정말 많이 할 것을 추천드려요. 뭐든지 그게 독해 문제집이 됐건 원서가 됐건 아니면 구글의 기사가 됐건 아니면 챗 GPT랑 대화를 계속 나누건 읽는 거를 계속 읽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수능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리딩이죠. 독해. 그렇죠. 독해밖에 없어요. 뭐 듣기가 문제되는 것은 최상위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결국에 그 제일 어려운 지문 문제 한 5개 정도 네. 여기서 이제 승부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읽고 또 읽는다.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부모라면은 좀 같이 읽어주면 좀 낫겠죠. 네네네. 근데 아까 얘기하실 때 단어는 없었는데 단어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게 아닌가요? 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단어 암기를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책으로 하고 싶고요. 네. 근데 아까 그 책으로 한다라는 게요. 예를 들면은 뭐 해리포터라고 할게요. 해리포터에 쓰이는 단어와 정의란 무엇인가에 쓰이는 단어가 과연 같을까요? 전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수능 영어에서 다루는 인문, 사회, 자연, 과학, 문화, 예술 뭐 이런데 그 인문서 수준에서 쓰이는 단어군과 이 아이들이 보는 청소년들이나 유아를 위한 어린이들 책의 그 단어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성격이 완전 달라요. 네. 수준을 떠나서. 그래서 이거는 중학에서는 단어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오늘 사교육에서부터 수능 영어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선생님 많은 이야기들 들려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을 묻는 육아연구소의 공식 질문이에요. 선생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EBSI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또 가장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 대표 강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7번 떨어졌거든요. 다 세보지도 않았어요. 7번인가 8번 떨어졌는데 EBS 네. 강사는 1년에 한 번 뽑습니다. 아, 그러면 네. 한 7, 8번 떨어졌다라는 거는 한 7, 8년을 떨어져서 제가 강사가 된 것은 30 중반도 훌쩍 지나서였던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분은 뭐 20대 초중반에도 되시고요. 또 어떤 분은 뭐 30 초반에도 되시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늦게 이제 합격을 한 그런 네. 사례예요. 7, 8년 떨어지는 동안에 당연히 자존감 떨어질 때도 막 있었고요. 네. 어떤 해에는 막 5기로 막 도전하고요. 네, 날 네, 또 떨어뜨려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기간에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7, 8번을 담금질을 하면서 사실 또 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막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막 공부하고 항상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게 타고난 게 아니고요. 제가 그 한 7, 8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면서 저보다 더 먼저 성공하고 더 잘 되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은 노력밖에 없구나. 나는 무조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만이 인정을 받겠구나라는 게 완전히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8년간 정도의 실패이자 제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순간이 아닌가. 근데 너무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왜 포기를 안 하셨어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7, 8번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사실 생각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이어서 8년이라고 하니까 그럼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을 넘는 숫자예요, 8년은. 네. 아니 어떻게 8번 8년 동안 이거를 계속할 수가 있지? 그게 너무 궁금한데요. 네, 사실 그때의 저에게 그게 제일 고마워요. 그때 뭐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렇게 생각해야지라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네네네. 하다 보니까는 또 인생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때 그렇게 자존감이 깎이는 불합격을 계속 겪으면서도 넌 왜 포기를 안 했니? 저도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지만 뭔가 해보고 싶어서 막 저 그때 막 새벽 2시까지 무조건 안 자기 이런 거 정했었거든요. 지금은 바빠서 잠을 못 자지만 그때는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는 뭘 해도 자지 말자. 막 그렇게 정하고서는 그렇게 시험 봤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런 그럼 저는 근데 좌절감이 너무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실제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네. EBS 강사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도와드리거든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근데 한두 번 떨어지면 2번 다시 지원 안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뭔가 계속했거든요. 되게 터무니없었고 뭐 낙관적이기도 했던 것 같고 어떤 때는 오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매해 떨어지는 느낌은 달랐어요. 어쨌든 우리 나이 때의 구독자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내 인생에서 어떤 시기에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그때 저한테 되게
고맙고 그것도 무한도전이라고 하죠.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던 게 무한도전이거든요. 그거밖에 안 봤어요. 계속 막 유재석님 그 노래 막 들으면서 막 맨날 밤마다 막 그랬었는데 그때 열심히 한 덕분에 지금 제가 이런 활동들도 할 수 있고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뭐 감사할 뿐이고요. 네, 우리 학생들도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지금 이 열심히 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또 채널 찾아보시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분명히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오늘 정말 어떤 때는 막 귀가 솔깃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놀라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눈물도 약간 핑하고 너무 좀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혹시나 더 궁금하신 것들은 네.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또 다음에 초대해 주시겠죠? 네, 그 댓글 질문과 또 호응도에 따라서 또 선생님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오늘... 싶습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